안녕하세요. 생물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이제 캠벨 교재 가장 마지막 단원인데요. 자, 56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앞에 1장부터 55장까지 생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들, 또 동물, 식물, 그리고 중간에 뭐 발생 과정까지, 진화 과정까지 다 다뤄왔는데,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어 왔던 생물계가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산업들을 발달을 시키면서 최근에 와서 조금 파괴되고 있는 성향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한 게 있으니까 공부를 한 걸 바탕으로 해서 파괴된 것도 다시 되살리는 것도 공부를 통해서 해보겠다라고 해서 보전 생태학 분야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최근에 와서 조금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어떤 학문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 산업이 발달이 되고 문화가 발달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뭐 아시다시피 대학과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요즘은 뭐 화학과, 생물과 이렇게 안 뽑죠. 생물과다라고 할 때 생물도 무슨 생물이냐, 분자 생물인 거냐, 아니면 뭐 환경 생물인 거냐, 아니면 생태 생물인 거냐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학과들이 세분화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중에 최근에 보전 생물학과라고 하는 분야가 조금 없었던 분야인데 새롭게 신설된 분야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전 생물학 같은 경우 사실 우리 55장에서 공부했었던 보건 생태학이야라고 하는 것이 이 보전 생태학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보건 생태학이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연구를 한다거나 또는 산업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생태계가 파괴됐던 거 다시 되살리겠다라고 하는 거라면, 이 보전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태계가 파괴된 거 외에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구 전체적인 기후변화에 의해서 소멸된 생물종이 있는 건 그건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것도 어떤 하나의 자연계 흐름이니까.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의 작용의 잘못에 의해서 절멸된 생물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생물 역사에 있어서 절멸됐던 생물종들에 대해서 이걸 다시 복원을 시키고 현재 우리가 산업을 발달시킨다라고 할 때 되도록이면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는, 종다양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발달을 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는지 이런 분야를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56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보전 생물학 자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분야는 아니라서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사례들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조금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람의 활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연 환경계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생물에게 있어서,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건 이 생물 다양성이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위협이 되죠. 결과적으로 다양성이 감소한다라는 건 이 생태계의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고, 생태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피해는 사람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인간의 활동에 따라서 지구 생물의 다양성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 다양성을 본다라고 하는 관점을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지금 일단은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라고 했을 때 작은 단위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다 똑같은 들쥐 개체군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 세포학 할 때 혹은 유전학 할 때 배웠지만 다 같은 쥐 생물 종이야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유전자들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한다라는 점을 첫 번째 생물체 다양성 감소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개체군, 같은 개체군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야라고 할지라도 쌍꺼풀이 있어 없어, 뭐 키가 작아 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유전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유전적 다양성이라 함은 같은 개체군 내에서의 유전적 변이를 포함을 당연히 하는 거고요. 이 개체군들이 오랜 시간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환경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환경 적응에 유리한 형태로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 변이된 유전자까지를 포함해서 유전적인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이게 위협받는다고? 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은 인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환경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간이 만든 환경 내부에서 생존에 유리한 것들이 유전적 다양성, 유전자를 가지고 생존을 하게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환경이 아니라 인간에게 유리한 환경에 살아남는 유전자로만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유전적인 다양성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더 발생할 거고요.
이 개체군에서 좀 더 발달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하나의 생태계를 본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생태계에서 종다양성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다양성 감소의 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종다양성과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큼직하게 두 가지 종에 대한 설정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종들 중에서 멸종 위기종이야 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여기 ESA라고 하는 것이 멸종위기법이라고 하는 최근에 등장하게 된 새로운 법안입니다. 미국 쪽에서요. 자, 그때 멸종위기 법안에서 멸종위기 종에 대한 정의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멸종위기 종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분포하고 있는 생물들 중에서 절멸의 위험에 처해 있는 이제 이 종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위험에 처해 있는 종을 멸종위기종이라고 하고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멸종위기종이 아니라 멸종위협종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자, 멸종위협종은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막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앞으로 이 추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이제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그 종으로는 멸종위협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종다양성이 감소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종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케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위험한 종이거나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이게 소멸될지도 모르겠어라고 하는 종에 대해서 실제로 이러한 멸종 위협종들이 보고되어 있는 것들이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 교재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IUCN이라고 해서 세계 이제 자연 보전 연합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전 세계에 이제 일단 보고되어 있는 조류들이 총 한 10,000여 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2%. 그 다음에 보고되어 있는 포유류 5,500종 중에서 21% 정도가 현재 환경에서 소멸될 수 있는 위기에 있다. 이게 뭔가 익스팅션 할 수 있는 소멸될 수 있는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지금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또 미국 쪽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자면 미국 보전센터에서 조사해봤을 때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식물종도 마찬가지 대략 한 2만여 종들 중에서 200여 종 정도가 현재 환경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절멸될 위기에 놓였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고요. 또는 이제 북미 쪽에서 보고되어 있는 이제 종들 중에서 1900년대 이후에 1900년 직후에 조사했던 종과 현재 종을 비교해본다라고 한다면 한 124만 종 정도의 수중생물 종도 소멸 위기에 있는 종들이 있어라는 점에서 이게 뭐 지금 동식물 구분하지 않고 이제 가까운 미래에 소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종들이 보고되어 있는 중이고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이러한 종들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해라고 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게 되면 여기 보고되었던 종들 중에서 이 북미에서 보고된 종들 중에 이제 소멸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된 양천 돌고래하고 그 다음에 이 세계 보전 연합에서 조사했었던 절멸 위기에 있다라고 보고되어 있는 조류에 해당하는 필리핀 독수리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종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호종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뭔가 허가받지 않은 밀렵이거나 수렵 이런 것들은 금지가 되어 있는 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인간의 활동에서 위협받는 생태계 종다양성의 마지막 다양성은 생태계 다양성인데요. 이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 자체가 생물적 환경과 비생물적 환경끼리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하면 전 지구적으로 보셨을 때 다양한 생태계들이 존재를 하고 이것들끼리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상호작용을 하는 생태계들끼리도 마찬가지 다양성이 감소를 하고 있어서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뭐 온난화 현상이 이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러면은 온도가 낮은 지역에 적응했던 생물종들이 절멸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온도가 낮은 생태계가 파괴되게 되는 거니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에도 생태계의 다양성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중심에 항상 인간이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 이거 좀 박쥐인데 이 생태계 다양성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 종다양성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 일파만파 여파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박쥐는 이제 별명이 날아다니는 여우라고 붙어있는 이제 박쥐인데요. 이 박쥐 같은 경우에 여러분 주변에서 박쥐를 못 보시나요? 그렇죠? 현재 박쥐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종들이 절멸 위기종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종 없어지면 그냥 뭐 자연계에 뭐 하나 없어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박쥐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존하고 있는 환경이 좀 제한적이고요. 그 제한적인 지역에서 이 박쥐가 수행하는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박쥐가 해당되어 있는 그 생태계 내부에서 다양한 식물들이 있을 텐데 그 지역의 70%가량의 식물 종들이 이 박쥐로 인해 가지고 수분이 되는 식물 종입니다.
따라서 이 박쥐가 절멸된다라고 하면 박쥐만의 절멸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식물종들 같은 경우에 수분이 안 되면 번식이 안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 식물종들이 절멸될 거고 식물이 절멸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식물이 없어지면 그 위에 해당하는 상위 영양 단계들은 전부 다 절멸 위기로 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한 종의 절멸 위기가 이 박쥐가 속해 있는 전체 생태계 자체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생물 다양성을 판단할 때 협소한 단위로 봤을 때에는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다양성이 감소하는 걸로 보지만 넓은 의미로 봤을 때에는 전체 생태계 다양성까지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전 생태학이 발달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이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관점으로 왔을 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환경 자연계 보존해야 돼, 생태계 보존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을 갖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고 사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니 결과적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면 사람 피해 보는 거라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논리적인 서포트가 부족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사람 잘 살겠다고 생물 살리자고? 그럼 너무 사람을 이게 오히려 더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접근을 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일단은 포커스를 사람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됐다라는 건데 그 생태가 파괴됐을 때 결과적으로 사람의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하는 것이 사람 자체가 지금 사실 여러 종들로부터 혹은 여러 유전자로부터 얻게 된 이점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우리 약물로 쓰고 있는 이 아스피린이아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추출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약품인 거고요. 또는 항생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게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생물들 중에서 유난히 이 박테리아에 대해서 저항 능력이 있어. 그럼 그 박테리아가 갖고 있는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게 항생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 종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다양성에 기반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스피린이라거나 항생제와 같은 약물들을 썼던 거고요. 식량 자원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다양한 생물종이 있었을 때 사람들은 다양한 식량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어디까지 생물학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인 도구가 이 종다양성에 의해서 발생했던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 교재에는 단백질이 언급이 되어 있을 텐데 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온천 지역 같은 고온의 환경에 생활하고 있는 박테리아에서 발견되는 단백질을 의미를 하고요. 이 택 단백질 같은 경우 우리 앞에서 그 세포 그 생명공학 할 때 PCR 적용할 때요. 그 DNA 증폭시킬 때 사용했던 대표적인 택 단백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전적인 도구가 종다양성에 의해서 확보가 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 택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박테리아 같은 경우 현재 지구상에 많은 개체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박테리아가 절멸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유전적으로 연구를 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도 확보가 많이 부족해지게 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 종다양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복제와 관련해서 사람에게도 결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로즈베리 윙클이라고 해서 우리 항암제 만들 때 사용하는 약물 성분을 이제 추출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로즈베리 윙클 같은 경우도 발견됐던 것이 종양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 이 식물을 먹었을 때 종양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 보고서 우리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항암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약품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약물 자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뭐 약품성이라거나 혹은 이제 식량 공급성 또 이제 유전적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로 인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태계 서비스 관점으로 보셨을 때 사실은 이제 이거 서비스라고 하면 약간 이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도시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생태계 서비스가 뭐 가치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태계에 대해서 이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생물학이 발달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가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